소개팅인가요? 결정사에서 만났나요? 돈 모은 비중 몇 대 몇?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거 무조건 해요 라고 한 게 있거든요. 지인들이 다 저를 뜯어말렸어요. 20대 초반이 왜 아재를 만나냐. 지금 같이 산 지 1년 넘었거든요.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 비용 대략 얼마 들었나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옌마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쯤 찍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던 연애 결혼 Q&A 영상이에요. 제가 지금 11살 차이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지, 결혼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돈과 장단점, 첫 만남 썰, 2세 계획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인스타에서 받은 질문들 한번 쭉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두 분의 직업, 나이, 키, MBTI 궁금해요. 우선 저는 2001년생, 키는 162cm고요. MBTI는 ISTP, 직업은 전업 유튜버이자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90년생, 키는 180이고요. MBTI는 INTJ이고 지금 데이터 AI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 연락 빈도. 사실 연인 사이에서 연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싸움을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동거를 하다 보니까 이 연락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게다가 둘 다 완전 집순이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진짜 급한 일 아니면 안 하고, 카톡은 하루에 오고 가는 메시지 다 합쳐서 10개 정도? 그것도 뭐 별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이따 뭐 시켜 먹을까? 몇 시쯤 와? 뭐 이런 내용들. 첫 만남 썰. 아 맞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진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개팅인가요? 결정사에서 만났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았는데 여러분, 저는 완전 자만추기 때문에 소개팅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개팅이라는 게 내가 전혀 모르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연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상상했을 때 너무 민망하고 못하겠더라고요. 물론 진짜 내 이상형인 사람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반대의 상황이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2년 전쯤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네트워킹하는 자리에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지금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거든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그 회사 자체는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 대표가 저분이구나, 딱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모임에서 본인의 성과나 인사이트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딱 발표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뭐랄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프라이드와 진심이 너무너무 느껴졌는데, 일단 그때 1차로 멋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호감까지는 아니지만 살짝의 인간적인 관심이 생겼다 요 정도? 그날 뒤풀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다들 엄청 말도 많고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진짜 누가 봐도 저랑 남자친구만 말도 없고 완전 집에 가고 싶어하는 표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들은 서로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 뭔가 내과인데? 라는 게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도 저를 보면서 그걸 똑같이 느꼈더라고요. 뭔가 나랑 비슷한데? 라는 거. 아무튼 뭐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한 이틀 뒤였나? 제가 저희 고양이 산타 사진을 스토리에 올렸어요. 산타가 제 배 위에 올라와서 자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스토리에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 자기 고양이도 자기 배 위에 올라와서 잔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고양이 사진 자랑 폭탄이 시작되면서 그걸 빌미로 이제 자연스럽게 카톡하고 대화하고 썸 타고 하다가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부끄러워서 얘기를 더 못하겠네. 아무튼 우리를 이어준 건 결국 고양이들이었다.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썸 타고 있을 때 저랑 남자친구랑 이제 겹치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그분이랑 둘이서 커피를 마시면서 썸 타고 있는 얘기를 막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왠지 둘이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솔직히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사귀지도 않는 사이고 난 아직 너무 어리지 않나? 결혼은 무슨. 근데 그분이 자꾸 이거 뭔가 느낌이 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의 예형이 적중했잖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무 신기해요. 결혼 전 동거의 장단점. 저희는 지금 같이 산 지 1년 넘었거든요. 확실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일단 장점은 연애할 때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생활 습관이라던가 위기 상황 대처 능력, 잠버릇, 술버릇, 위생, 성격,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점이 보였을 때 그 단점이 과연 내가 평생 눈 감고 살 수 있는 단점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고쳐질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점이 보이면 웬만하면 안 고쳐질 확률이 100%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랑 남자친구 둘 다 완전 집순이라서 집 밖을 거의 안 나가거든요.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거의 단점은 진짜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내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너무너무 없다는 거. 근데 이게 집이 좁으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는 지금 거실 하나 방 하나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싸웠을 때 혼자 쉴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 없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곧 이사 갈 거거든요. 거실 하나 방 3개짜리로 가기로 했어요. 방 하나는 무조건
무조건 저 혼자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결론은 결혼 전 동거는 좋지만 집이 넓을수록 좋다. 분리된 각자의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 요즘은 결혼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1년 정도 같이 살아보면서 과연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안 맞는 게 있어도 그걸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보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두 분도 싸우시나요? 싸우는 이유와 화해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저희 동거하면서 진짜 많이 싸웠고, 특히 결혼 준비 시작하고 나서 더 많이 싸웠어요.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는 제가 집을 잘 안 치워요. 쓴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둔다던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제때제때 안 버린다던가. 근데 이거를 남자친구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제가 안 고쳐지니까 이걸로 제일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자꾸 화를 내니까 저도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크게 몇 번 싸웠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싸우는 빈도 자체는 엄청 줄어요. 왜 그러냐? 싸우는 횟수가 누적될수록 서로가 뭘 싫어하는지, 뭐에 예민한지를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서로가 싫어하는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게 관계 유지에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전에 동거하면서 이 부분을 잘 맞춰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싸울 때 큰 싸움으로 안 번지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존댓말을 씁니다. 보통 존댓말을 쓰다가도 사귀게 되면 말을 놓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뭐 굳이 놓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도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존댓말이라기보다는 약간 반존대. 예를 들면 식탁 좀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식탁 치워요, 저거 갖다 줘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싸울 때도 존댓말을 쓰니까 확실히 험한 말이 안 나가는 건 있어요. 왜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가 아니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나가니까 서로 엄청 빡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없다. 그리고 화해하는 방법은 사실 결말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싸우고 몇 시간 지나면 남자친구가 조용히 와서 미안하다고 다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를 하는 편입니다. 결혼식 비용 대략 얼마 들었나요?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예복이나 한복 이런 거는 알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다 끝나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제 예상으로는 한 8천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예물이랑 신혼여행은 안 할 거라서 그건 빼고 정말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진짜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마음먹은 게 그거였어요. 결혼식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게 좋은 걸로 준비하자. 근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가격이 계속 불어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결혼식 끝나고 나면 비용이랑 추가금 같은 거 진짜 세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결혼하기 위해 최소 모아야 하는 돈, 솔직히 저는 최소 이만큼의 돈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없더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솔직히 신혼집 딱 하나 사가지고 결혼하는 거는 진짜 몇십 년 전에나 가능했던 일이지 지금은 진짜 흔치 않을걸요? 저도 결혼하고 청약 되기 전까지는 한 2, 3년은 월세에서 살 거예요. 월세 전세로 시작해서 같이 차근차근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저는 남자 여자 둘 다 모은 돈이 하나도 없고 당장 앞길이 좀 막막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결혼식은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결혼식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허례허식의 끝판왕인 문화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뭐만 하면 다 추가금 파티야. 그리고 왜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어차피 축의금 몇 천만 원 들어오는데 그걸로 퉁치면 되지. 근데 이게 진짜 틀린 말인 게, 여러분, 내가 받은 축의금은 결국에 다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 축의금을 내준 사람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축의금을 이 결혼이라는 행사의 수익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내가 나중에 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라는 걸 명심하자. 그리고 이건 질문은 아닌데 한 가지 풀고 싶은 썰이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이거 무조건 해와 라고 한 게 있거든요. 바로 운전면허. 제 남자친구는 운전면허가 없고 굳이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냥 항상 택시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트할 때나 어디 같이 갈 때 제가 항상 운전을 하는데, 이게 연애하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전 싫지 않아요. 제가 워낙 운전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차멀미가 워낙 심한 편이다 보니까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10분만 타도 멀미를 엄청 해요. 그래서 뭐 차라리 내가 운전하는 게 편하다 주인데, 이게 연애가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남편이 운전을 못한다? 그럼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한 상황은 제가 임신한 이후 만약에 제가 막 거의 만삭이 됐어요. 그리고 막 새벽 3, 4시에 진통이 와. 그럼 당장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 제가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스트레스 받고 긴박한 상황에 택시를 불러야 하는 것도 생각만 해도 너무 싫었고, 나중에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는 남편이 운전하고 내가 아이를 케어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남자친구는 그냥 평생 운전 안 하고 택시 타고 다니고 싶어 했는데,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을 이제 잘 얘기를 해가지고 결혼 전에는 무조건 면허를 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에 대한 주변인들 반응, 안 좋은 반응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저희처럼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이 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9살 차이, 12살 차이, 15살 차이 다 있는데 고민이 다 비슷해. 주변 사람들의 그 안 좋은 시선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근데 저도 처음엔 똑같았거든요. 특히 사귀기 전에 썸 탈 때 지인들이 다 저를 뜯어말렸어요. 아니 20대 초반이 왜 아재를 만나냐. 심지어 이제 20살인 제 여동생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결국 내가 행복해 보이면 다들 인정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반대하고 걱정했는데 제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본 사람들은 반응이 진짜 완전 달라졌어요.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솔직히 살짝 걱정하셨는데 몇 번 제 남자친구랑 같이 밥 먹고 대화해보더니 집에 가서 동생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저는 나한테 소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건 다 흘려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나한테 정말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걱정을 하면 그냥 직접 남자친구 데려가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베스트예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 다들 걱정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만나보고도 와,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세대 차이 느끼는 순간 저도 엄청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세대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약간 점권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나마 세대 차이를 느꼈던 거는 저는 학창시절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했다면 남자친구는 싸이월드였다는 거. 제가 싸이월드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걸 남자친구는 아예 안 믿더라고요. 싸이월드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저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리고 그 드라마 또 오해영에 나온 에릭님 있잖아요. 그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분을 원래부터 배우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 사람이 신화 아이돌 멤버였다는 거예요. 저 거기서 진짜 충격받았잖아요. 그 말로만 듣던 신화 멤버라고? 아무튼 저는 이런 문화적인 것들에서 확실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첫인상과 현재 인상. 솔직히 첫인상은 똑똑하다, 멋있다. 근데 뭔가 무뚝뚝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이 두 번째 연애긴 한데 어쨌든 회사 대표인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건 처음이니까 너무 바쁘면 어떡하지? 연락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뭐랄까, 나랑은 다른 어른이라는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 안 듣는 아들 키우는 기분입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댓글에서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11살 차이면 남자가 다 너한테 맞춰주고 받아주고 있는 거다. 너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오만하게 말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너무 억울했던 게 일단 제 남자친구는 관식이처럼 다 받아주고 맞춰주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요. 제가 남자친구 눈치를 엄청 보면서 살아요. 제가 성숙해서 남자친구를 애같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사회에서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니까 마음 한켠에는 아기처럼 떼쓰고 어리광 피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에서는 본인의 책임이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항상 긴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만큼은, 제 앞에서만큼은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떼쓰고 어리광 피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 키우는 기분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성숙하고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도 내 마음속에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생리현상 뜨셨나요? 네, 저희는 진짜 동거한 지 얼마 안 돼서 튼 것 같은데? 아니, 생리현상 안 뜨고 불편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는 트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로 그런 걸로 엄청 놀리고 장난치고 하기는 합니다. 집안일은 누가 안 해요? 누가 할 것 같으세요? 저희 둘 다 안 합니다. 둘 다 귀차니즘이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일단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해주죠. 빨래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해주죠. 바닥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딱히 집안일 할 게 없어요. 물론 직접 해야 하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저랑 남자친구랑 거의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고양이 밥 주고 화장실 치우고 간식 주고 하는 거는 제가 하고 밥 먹고 나서 음식 치우는 거는 거의 남자친구가 다 해요. 그리고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청소 아주머니가 오셔서 싹 대청소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신경 쓰지 않아도 나름 집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이 질문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결혼은 멋 모를 때 해야 된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애가 두 번째 연애잖아요. 그래서 딱히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용기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정말 그냥 이 사람이 좋으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편안하니까, 앞으로 나와 내 아이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제 남자친구는 얼굴도 괜찮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굉장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콩깍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똑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본능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가? 심플하지만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정말 이게 답니다.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볼수록 다들 결혼을 못 하겠는 이유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 들수록 현실적인 조건들을 너무 많이 따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모, 성격, 나이, 집안, 직업, 가치관, 자녀 계획.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겁이 나서 결혼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이런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미완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차근차근 완성되어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처럼 좀 멋모를 때 결혼하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마 나이 차이 때문에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12살 차이. 띠동갑이시기 때문에 나이 차이 때문에 반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12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구 같고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자랐다 보니까 더 나이 차이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 일단 저랑 남자친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극과 극인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잘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성격이 진짜 그냥 곰 그 자체예요. 마냥 긍정적이고 별 생각 없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대가리꽃밥 마인드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계산도 빠르고 계획도 철저하게 세우고 뭘 할 때 리스크까지 다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런 게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들이 지금 나를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은 정말 평생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당하고 이용당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저의 그런 모자란 부분을 남자친구가 채워주니까 그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 받아 있고 예민한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인생이 유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막 스트레스 받아 할 때 옆에서 제가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행복하면 됐지, 이런 말을 계속 해주거든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보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서로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밖에 나돌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맨날 친구들 만나러 가고 술 마시고, 제 기준에서는 이런 게 배우자로서 최악이거든요. 저도 제 남자친구의 가장 좋은 부분을 고르라고 하면 이거예요. 아예 밖에 안 나간다, 친구들도 잘 안 만난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제가 어딜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로서 좋은 사람은 예측이 가능한 사람, 뭔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툭툭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연애 상대로는 되게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느낌? 근데 결혼에서만큼은 평생 스트레스를 주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될 때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지금쯤이면 퇴근하고 있겠네, 미팅하고 있겠네, 바로 예상이 갈 정도로 생활 패턴이 뚜렷한 사람,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그 예측이 맞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모님이 자가가 없다, 일용직이다,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던가 한 방을 노리는 투자에 막 계속 몰두한다던가 혹은 부모님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물려주는 상황이라면 걱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서로 현실적으로 같이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트 통장 쓰시나요? 반반 결혼인가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데이트 통장 쓰는 거를 추천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신 분들이 지금도 데이트 통장을 쓰는지 반반 결혼인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연애 때 데이트 통장을 썼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소비 습관이 잘 잡히니까 좋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 관리가 잘 안 되는 20대 커플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사실 남자친구랑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거의 다 내려고 하는 편이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킨다거나 제가 데려가고 싶은 데이트 코스를 예약한다던가 이런 거는 제가 다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남자친구가 거의 다 부담하고 있는 게 맞아요. 서로 소득 재산 다 투명하게 오픈하나요? 네, 저희는 이거는 완전 다 오픈해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얼마 있는지 다 오픈하자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커플은 평소에도 돈 얘기, 일 얘기, 투자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화하다가 같이 은행 어플 들어가서 수익률을 확인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다 보게 된? 근데 저는 소득이랑 재산은 결혼하기 전에 다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불려나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돈 모은 비중 몇 대 몇? 이거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이네요. 주식, 부동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현금으로만 따졌을 때 8대 2 정도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2. 결혼하면 경제권은 누구한테 합칠 예정인가요? 사실 이거를 뭐 진지하게 같이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현재로서의 제 생각은 합치는 것보다는 각자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제 돈으로 막 이것저것 쇼핑하는데 남자친구가 그만 좀 사라고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 돈으로 산 거니까 저는 할 말이 있잖아요.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뭐. 근데 만약에 이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다? 그러면 뭐 살 때마다 눈치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본인 소득이랑 지출은 각자 관리를 하되 뭐 좋은 자산을 투자할 때는 같이 합쳐서 하고 싶어요. 특히 부동산 투자 같은 거는 목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부부가 돈을 합치면 훨씬 좋은 자산을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부분만 그렇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설레거나 두근거림이 있나요? 설렘과 두근거림의 단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가족 같은 편안함? 같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냥 마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인데 저는 설레는 감정보다 이 감정이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가치관 차이, 이거는 예전에 같이 얘기를 한 적 있는데 둘 다 남사친, 여사친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둘 다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둘 다 워낙 집순이라 애초에 집 밖을 나가지도 않아요. 동성 친구도 잘 안 만나. 거의 24시간을 붙어 있으니까 이런 이성 문제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게 좋더라고요. 고양이를 합사시킨 건가요? 네, 맞아요. 동거하기 전에 제가 산타를 1년째 키우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미래를 9년째 키운 상태였어요. 합사시키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뭘 몰라가지고 그냥 미래를 무턱대고 저희 집으로
데려와 버렸어요. 그때 진짜 서로 화학질하고 때리고 숨어있고 화장실도 안 가고 분위기가 살벌했거든요. 둘 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상태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됐어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다시 분가를 시킬까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자다가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깼는데 둘이서 갑자기 막 서로 그루밍을 하면서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둘이 딱 붙어서 누워있는 거예요. 와, 이게 꿈이 아니었구나. 저는 진짜 그 광경을 평생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때 진짜 너무 감동받아서 저랑 남자친구랑 눈물 흘렸어요. 아무튼 지금은 둘이 너무너무 친하고 서로 역할 바꿔가면서 사냥놀이도 하면서 둘도 없는 단짝고양이로 살고 있습니다. 남자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연애할 때는 상관없지만 결혼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하고 나면 바로 아이 낳고 가정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일적으로 정말 욕심이 많고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상대방의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보다 가정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이 둘을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남편이 나와 아이들을 지키고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감, 위기 대처 능력, 계획성 이런 것도 다 포함이에요. 결혼은 현실이니까. 이세 계획과 몇 명 낳고 싶은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올해 겨울에 결혼하고 바로 임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신 준비 영양제, 활성엽산, 비타민 D, 이노시톨 이렇게 챙겨 먹고 있고 곧 산전검사도 하러 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2명 낳고 싶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싶은데 이게 또 주변 엄마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한테는 딸딸이거나 아들인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주변에도 잘 보면 남매보다는 자매 형제들이 성인 되고 나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들은 싫고 딸 아들이거나 딸딸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요즘은 아이를 안 낳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출산을 하면 내 몸이 망가지고 큰살이 생기고 산후우울증이 오고 내 인생이 사라지고 독박육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저를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너는 그런 것들이 걱정되지 않아?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제가 철이 덜 들었나 봐요. 전혀 걱정되거나 두려운 게 없고 정말 그냥 마냥 설레기만 해요. 당연히 임신하면 아프고 몸도 불편하고 힘들겠죠.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 내 모든 걸 희생하고 싶은 존재가 생긴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한 생명을 책임지는 엄마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기대감이 큰 것 같아요. 몸 망가지고 힘든 거? 사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그런 힘듦을 겪으면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당연히 저희 엄마도 그런 것들을 겪고 너무너무 힘드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두 딸이 있어서 엄마는 훨씬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음으로써 분명히 포기해야 하고 잃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얻는 것과 아이에게서 오는 행복이 훨씬 클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나요? 일단 저는 아이가 외롭지 않게 키우고 싶어요. 아무래도 인간은 본인한테 결핍되었던 부분을 내 아이한테는 채워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내 욕심일 순 있어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두 분이 같은 대기업에서 맞벌이를 하셨는데 엄마 아빠가 항상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하는 시간 동안에 큰엄마 집에서 지냈다가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가 이제 엄마가 퇴근하면 저를 데리러 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기 때 엄마 아빠랑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제가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는다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고 내가 일을 나가지 않고 옆에서 잘 케어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애착 유형이 형성되는 태어나서부터 3살까지 이 시기에는 정말 옆에 딱 붙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것 말고는 뭐 어떻게 키우고 싶다 이런 건 없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랑 항상 하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탄탄한 상태가 돼서 나중에 아이가 뭘 배우고 싶어 하든 뭘 하고 싶어 하든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라는 거.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 아이 낳으면 전업주부 하실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은 결혼 준비하면서도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아이를 낳고 나면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은 없다. 나는 아이 키우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저랑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오케이를 했어요. 다만 유튜브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기 낳고 나서 지금처럼 꾸준히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인생을 계속 콘텐츠로 만들고 싶고 계속 엔젤이들이랑 소통하고 싶거든요. 집순이인 저에게는 이 유튜브라는 세상이 유일한 자아실현이자 행복이기 때문에 절대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네, 오늘은 연애 결혼 질문들을 쭉 답변을 해봤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남자친구랑 한번 같이 찍어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나중에 한번 슬쩍 얘기해봐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